어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취약한 생물이고 인간들은 바로 이 취약함을 공유한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희망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함을 부정하기보다는 받아 안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취약함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을 때 또렷하게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누동하는 인간의 삶을 담담히 담아낸 책, 고기로 태어나서의 서문인데요. 이 책에는 자연에 속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식용 고기 산업 생태계의 사회적 관찰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는 책의 서문 말미에서 자신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나는 여기서 채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꿈꿔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맛있는 먹을거리뿐 아니라 동물의 살점으로서의 고기 역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서 육즙이 흐르는 삼겹살 한 점을 집어들었을 때 당신과 고기 사이에 어떠한 환상도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닭과 돼지 그리고 개와 인간의 경계를 기록한 이 책이 다시금 떠오른 건 취약한 생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일이 많아서일까요? 자신의 취약함을 인식하기 위해서 또렷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책방에 가고 책을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약한 생명을 생각하며 일책일문 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책일문 진행을 맡은 유재영입니다. 오늘도 저는 파주 교화에 있는 청어 책방에 있는데요. 일책일문은 이곳에서 격주로 녹음합니다. 책방에 입고된 책을 비롯해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과 한 권의 문학작품을 집중 소개하는 매일 문학이 번갈아 방송되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책방에 온 책.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닝에서 읽은 책 고기로 태어나서입니다. 어떤 책은 출간 직후가 아니라 조금 늦게 접하기도 하죠. 바쁘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관심을 두던 분야가 아니라서, 혹은 잘 읽히지 않아서 미뤄두었다가 혹은 잊고 있다가 불현듯 발견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 경우엔 고기로 태어나서가 그런 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워킹푸어 잔혹사를 기록한 인간의 조건을 쓴 한승태 작가가 2018년 펴낸 이 책은 그의 한국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별다른 이미지 없이 활자로만 디자인된 책의 표지가 무척 인상적인데요. 고기로 태어나서 7글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에세이라는 용어나 닭, 돼지, 개와 인간의 경계에서 기록하다 라는 카피를 읽으며 책의 본문을 몹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 개고기로 목차를 나누고 닭고기의 경우는 산란계 농장, 부화장, 육계 농장을, 돼지고기의 경우는 종돈장과 자돈농장, 비용농장을, 개고기의 경우는 경기도 포천과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개농장에서 노동하고 관찰하며 생각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본 동물을 닭이라고 부르려면 과감한 상상력에 도움이 필요했다. 이 동물에겐 깃털이란 게 거의 매달려 있지 않았다. 갈색과 붉은색이 섞인 깃털은 머리에 조금, 그리고 겨드랑이와 엉덩이 끝부분에 약간 남아있고 나머지는 우둘투둘한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닭들은 머리나 날개를 철창 사이로 집어넣고 빼내기를 반복했는데 목과 날개의 털은 그러면서 빠진 게 아닌가 싶었다. 피부도 멀쩡해 보이는 것이 많지 않아서 어떤 게 정상적인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것들은 피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어떤 것들은 검게 변해 있었다. 닭들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했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케이지는 날개를 접은 닭 3마리가 들어가면 꽉 찼다. 케이지의 오른쪽 끝부터 왼쪽 끝까지 닭으로 빈틈없이 들어찼다는 뜻이다.
이론적으론 이런 상황에서 닭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사람으로 치면 증명사진을 찍는 자세로 1년 내내 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닭들은 한 마리조차 날개를 활짝 펼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동작 하나가 케이지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오프닝 때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채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이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식용고기 산업의 단면을 살펴보면서 저자는 동물보다도 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연과 생명에 야기하는 고통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고민과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윤리적인 고기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묻고 있는 당신과 고기 사이에 한 번쯤은 놓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책은 한겨레 최우리 기자의 달콤한 나의 도시 양봉입니다. 양봉을 하면서 내가 한 일은 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한 것뿐이었다. 돌아보니 세상과 사람들과 주고받은 상처를 벌을 만나면서 많이 풀었다. 수줍어서, 미안해서, 불편해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벌 앞에서는 많이도 했다. 허리를 굽혀 벌통 안을 살펴보고 쓸모없는 헛집을 제거해주고 병해충 방제를 해주면서 할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듯 조바심 나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안정을 찾고는 했다. 그동안 벌과 나의 따갑고도 달콤한 추억이 차곡차곡 쌓였다. 책의 서문 중 일부를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도시 양봉을 취재하러 나섰다가 양봉의 세계에 입문한 저자가 2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벌과 함께 살아간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벌과 꿀과 꽃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벌통 준비부터 꿀 수확까지의 양봉 과정을 일별할 수 있는 책입니다. 도시 양봉이라니 참 낯선 용어이고 풍경인데요. 벌을 키우고 돌보고 꿀을 수확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해외에서는 도시 양봉을 하는 이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프랑스 파리의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 캐나다 밴쿠버의 페어몬트 워터프론트 호텔, 미국 뉴욕의 브라이언트 공원, 일본 도쿄의 긴자 빌딩에는 모두 벌통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벌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훌륭한 수분 매개자이자 벌꿀 생산자로 활약합니다. 특히 도시민들의 터전이 살만한 곳인지 환기시키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도시 양봉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 벌의 생태에 관한 과학적 지식, 도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생태적 지식이 필자의 경험과 생각에 녹아들어 있어서 흥미롭게 도시 양봉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책 말미에는 양봉 용어 소개, 양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들을 정리, 수록해 양봉 입문자들에게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인근에서 20여 개의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 양봉가 그룹, 어반비즈 서울의 감수를 통해 더욱 정확한 지식을 담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총 8권으로 구성된 파트리크 지스킨트 리뉴얼 시리즈입니다. 기피의 강요, 로시니, 비둘기, 사랑, 승부, 존모씨 이야기, 콘트라바스, 향수. 국내에 소개된 지스킨트의 책이 같은 빛깔의 옷을 입고 같은 판형으로 출간했습니다. 평생을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기묘한 인물을 그려낸 이야기에 장자크 쌍페의 그림이 어우러진 소설이죠. 존모씨 이야기로 국내에 알려진 파트리트 지스킨트는 다양한 형식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동화처럼 우화처럼 읽히던 존모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냄새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을 타고났으나 정작 자신은 아무런 체취가 나지 않는 한 남자, 그루누이의 이야기를 담은 향수도 있으니까요. 지스킨트의 작품을 너무 일찍 접했거나 접한 지 오래되었거나 혹은 한두 작품만 읽은 독자들이라면 새로운 디자인과 편집으로 그의 다양한 작품을 천천히 만나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박선우 작가의 첫 소설집 우리는 같은 곳에서입니다. 2018년 등단 당시 단정하면서도 전달력이 뛰어난 문장, 익숙한 이야기선을 구부려서
참신하게 만드는 플로팅, 전형적이면서도 예외적인 인물 구성 등 단연 압도적인 문학적 역량을 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등장한 박선우 작가는 그 후 주요 문예지들의 적극적인 호명을 받으며 단편소설들을 발표해 왔는데요. 2년간 지면에 선보인 8편의 단편소설을 묶어 우리는 같은 곳에서를 내놨습니다. 책에 있는 작가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엮인 소설들을 쓸 때 내가 가장 고민한 점은 문장도, 소재도, 플롯도 아니었다. 번번이 나는 소설의 첫 문장을 쓰기 직전까지 주인공의 성별을 고심했다.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흐름, 작품의 톤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대체로 내가 그리는 남성 인물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말을 맞이했다. 한동안 나는 그것을 마땅하다 여겼는데 그것은 내가 지닌 남성에 대한 분노와 체념에서 비롯했다. 이와 다르게 여성 인물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음에도 그것을 회복하려는 조짐을 품은 채 결말에 이르렀다. 한동안 나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것은 내가 지닌 여성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긍정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나의 성별을 고민하지 않는다. 책에는 8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밤의 물고기들, 우리는 같은 곳에서, 빛과 물방울의 색, 느리게 추는 춤, 그 가을의 열대야, 고요한 열정, 소원한 사이, 마지막으로 휘는 빛. 박선우 작가는 이 작품들에서 궤적처럼 떠도는 너에 대해서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형형색색의 감정을, 그 망설이다가도 열망에 찬 감정의 미세한 결을, 이윽고 그 모든 것들이 초래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능란하고 절묘하게 그려냅니다. 마음이 서늘할 때는 그저 누군가와 같은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겨와준 마음만으로도 뭔가가 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무엇을 기다리는 줄도 모르면서 지극한 마음을 지닌 매력적인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4권의 책은 파주에 있는 작은 서점, 정호책방과 오래된 서점, 평화를 품은 책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책방. 책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매일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풍경이 놀랄 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책방도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에 열리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주도에 있는 작은 서점인 만춘서점, 소심한 책방, 그리고 제주살롱이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 함덕에 위치한 만춘서점에선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는 일, 다독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은 시인의 온라인 북토크가 있습니다. 행사는 6월 6일에 이미 진행했지만 만춘서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그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은 시인의 산문집 다독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동쪽 끝마을에 있는 소심한 책방에서 진행한 지금 여기서 신보르시카를 읽는다는 것이란 제목의 온라인 강독회도 지난 7일에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심한 책방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책방에서는 이다혜 작가의 코난 도일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온라인 북토크도 있었으니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제주시 구자읍에 있는 제주살롱에서는 장효진 작가의 북토크, 소설의 기쁨과 슬픔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서울에 있는 서점 다다와 북소사이어티에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6월 24일 현대시로 배우는 인문특강, 6월 26일엔 김현, 박시아 시인의 수다 낭독회가, 29일엔 임승훈 소설가와 성동혁 시인의 낭독회가, 6월 30일엔 정현우, 유이우 시인의 낭독회가 각각 서점 다다와 북소사이어티에서 열린다고 하니 각 서점의 인스타그램에서 현장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국의 작은 책방에서는 서점을 찾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데요. 가까운 책방을 찾아 책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일책일문 5번째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닝 때 낭독한 고기로 태어나서 중 붉은 돌담 앞에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도의 끝자락이 아슬아슬하게 품고 있는 코르네이 섬에는 이런 옛 이야기가 전해진다. 부족 간의 반목과 다툼이 극심하던 시절, 마을의 경계를 따라 울긋불긋한 빛깔의 돌담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른 부족에게서 자신들의 관습이나 믿음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때마다 부정한 기운을 막아준다는 붉은 빛을 띤 돌을 마을 주변을 따라 던져두곤 했다. 그렇게 쌓이기 시작한 돌담이 부족장의 키보다 높아지며 그는 벽 너머의 사람들이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선포했다. 이때부터는 돌담이 마을의 경계뿐 아니라 윤리의 경계가 되었다. 돌담 안쪽에서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지만 돌담 바깥에서 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고 때로는 필요한 일을 했다고 인정받기도 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비슷한 돌담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이 나에게는 정당한 것이 되고 돼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고 개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된다. 나는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간과 동물은 다르다. 하지만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점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적어도 우리가 주장하는 만큼 크지는 않은 듯 싶다. 코르네이 섬의 전설은 부족들을 가르고 있던 그 벽이 신성한 기운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붉은 돌담에 얽힌 전설에는 또 다른 결말이 있다. 벽 너머에서 사람을 해치고 돌아온 자는 벽 앞에서 단식하며 파수꾼 노릇을 해야 했다. 그들은 돌 틈 사이로 난 작은 구멍들을 살피며 앙심을 품은 이방인들이 습격하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했다. 하지만 파수꾼들이 벽 너머를 엿보는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벽을 멋대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만약 파수꾼이 이방인에게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벽에서 돌 하나를 빼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몸무게만큼의 돌을 빼내야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파수꾼이 마을로 돌아온 저녁,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보고 돌들을 빼냈는지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갈수록 벽은 다시 낮아지고 또 낮아졌다. 우리도 가끔씩 동물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돌담 틈 사이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벽 너머에서 더 나약한 우리 자신을 본다.